세계 브랜드들이 신화가 없이는 장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아, 이름들이 브랜드 이름이 그렇지, 그래서 그렇지. 생각을 해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주황색 상자 에르메스. 에르메스. 근데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따온 것으로 제일 유명한 거는 뭐지? 바카스. 아 일단은 헤라도 그렇고 아프로디테도 그렇고 MBTI가 E로 시작할 것 같아. 그러네. 그래서 아테네는 아이고. 아테네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나는 아테네 쪽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아니면 안녕하세요, 롱테이크 김주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화입니다. 네, 오늘 좀 특별한 공간에 와봤어요. 네, 멋있는 공간이네요. 네, 또 우리 PD님이 갖고 계신 스튜디오에 와서 특별하게 오늘은 찍어보기로 했는데 왠지 이 배경이 되게 마음에 들어 자주 올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듭니다. 그러네요. 네, 우리가 오늘 촬영하는 이 컨텐츠가 올라갈 때면은 2025년 새해란 말이에요. 맞아요. 와, 24년은 어떻게 가버린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웅장하게 25년을 시작하기 위해서 올 25년은 신화와 함께 시작을 신화. 해보려고 합니다. 네. 여기 딱 책이 있네요. 그러네요. 네, 세상은 신화로 만들어졌다. 네. 무슨 말이네. 신화 하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렇죠. 네. 그리스 로마 신화 하면은 사실 조금이라도 안 읽어본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최근에는 만화책으로 나오더라. 진짜 재밌어. 저희도 예전에 뭔가 어린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거 읽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그 이후에는 잘 안 읽었어. 그러니까 네. 통째로 스토리를 이어서 알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뭔가 부분만 이렇게 알게 되는 네.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가지고 오신 책은 어떤 책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세상은 신화로 만들어졌다. 네, 리처드 벅스턴 교수가 쓴 책인데요. 리처드 벅스턴은 영국의 신화학자예요. 캠브리지에서 공부하고 현재는 브리스톨 대학의 고전학 명예교수로 계신 분인데 신화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신화가 오늘날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우리가 이제 하루하루 경험하는 문화현상이나 모든 일상들이 신화와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는지를 파헤쳐주는 책인데 굉장히 재밌게 읽었어요. 사실 우리가 어릴 때 그리스 로마 신화 읽을 때는 그냥 재미로 읽었잖아요. 네. 아니 무슨 신들이 이래 막 이러면서 신은 좀 이렇게 뭔가 좀 위험도 있고 점잖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나오는 신들은 인간과 비슷하죠. 화내고 안 좋을 뿐이야. 근데 나중에 나이를 먹고 보니까 이게 참 뭐랄까 고대 그리스의 사람을 보는 어떤 뭐 인간관이라든지 네. 세계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당시 시대상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었던 거구나. 약간 그냥 소설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신화가 살아 숨쉰다는 게 일단 신화가 우리 일상에 정말 깊이 있는데요. 리처드 벅스턴 교수도 얘기를 하지만 세계 브랜드들이 신화가 없이는 장명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름들이 브랜드 이름이 그래서 그렇지. 생각을 해보니까 딱 떠오르는 게 주황색 상자 에르메스. 모두 다 갖고 싶어하는 에르메스. 나도 그치. 갖고 싶어하는 에르메스. 바로 에르메스가 그리스 신화의 헤르메스 신에서 따온 그쵸, 거고요. 그쵸. 원래 이제 그걸 로마식으로 하면 머큐리라고 하나요? 그쵸. 근데 그 에르메스를 우리가 에르메스라고 하는 것은 불어로는 네. H가 묵음이니까 에르메스라고 되고요. 목부, 나그네, 상인, 뭐 도둑의 수호신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어떤 브랜드를 따온 것으로 제일 유명한 거는 뭐지? 바카스. 이 바카스가 바쿠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라고 하죠. 디오니소스가 이게 로마 신화에서는 바쿠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신, 술의 신. 그러네. 속이 쓰리거나 뭐 건강이 필요하거나 뭐 이럴 때는 바카스 하나. 지칠 때 한 잔. 그렇지. 한정해주는? 바카스 한 잔에 뭐 이러고. 그리고 한국 화장품 중에 헤라라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거는 제우스의 와이프 헤라에서 질투하시는 분. 맞아요. 가정과 혼인을 보호하는 여신이라고 하는데 그 화장품 자체가 약간 중년의 여성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서 그걸 맞춰서 네이밍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미국의 헤지펀드들도 은근히 신화에서 이름을 많이 땄더라고요. 그래요? 네, 하나는 세베로스. 걔 아니야, 걔? 지옥을 지키는 개잖아요.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이렇게 지옥을 지키는 개를 그거지. 고객님의 돈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지옥까지. 그렇지. 그 누구도 못 들어오게. 그다음에 뭐 RS 매니지먼트도 있고 창과 칼을 들고 무슨 전쟁하는 거야. 그래서 되게 굉장히 전투적으로 돈을 지켜준다는 것이 헤지펀드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마음에 들겠네 고객님들이. 그렇죠. 신뢰감이 팍. 그렇죠. 근데 또 약간 개를 뭐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예전에 그 베르사체라고 명품이 있었잖아요. 그 로고가 메두사였어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지? 한번 보면은 얼어붙을 돌이 정도로 되어버린다는. 너무 아름다워서 돌이 되어버리나? 뭐 하여튼 굉장히 좀 수도 공격적이고 그리고 치명적이고 빠탈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이미지가 이제 또 소비자들한테는 어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그런 게 아닌가. 국민 브랜드 사랑의 비너스 또 있고. 그렇지. 그게 이제 아프로디테죠. 네. 그리스 신화에서는. 정말
브랜드명이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게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통 그리스 신화면 얘기만 생각하는데 삶이 굉장히 많네요. 맞아요. 네, 브랜드명으로도 와 있고. 근데 그리스 신화는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네. 서양 문화에 녹아 있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하죠. 네. 사실 미술을 볼 때도 성경, 신화 그치. 이것을 두 축으로 해서 이해를 하지 그걸 모르고는 그림들을 다 맞아. 이해할 수 없을 경우가 맞아요, 많죠. 맞아요. 사실 이 책이 되게 좋았던 게 책에 굉장히 도편이 많아서 맞아. 굉장히 많은 그림들을 볼 수 있어서 재밌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림도 같이 설명을 해주면서 이런 게 어떻게 묘사가 됐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이 나왔죠. 루벤스의 그림이나 제가 좋아하는 브리헬의 그림 같은 것들이 다 나와 있고 사실 루벤스가 신화를 소재로 해서 대작을 많이 맞아요. 남겼잖아요. 그다음에 또 이제 생각해보면 보티첼리의 그 명작 비너스의 탄생 그것도 이제 신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죠. 그게 저희 첫째 어릴 때 최애 작품이었어요. 안목이 좋았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도록 같은 걸 사줘서 보여줬더니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을 너무 좋아한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막 따라 그리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벗고 나오시잖아. 그러니까 초등학교 처음에 들어가갖고 학교에 이제 그림들이 이렇게 걸려져 있고 그리고 얘가 이제 딱 보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깜짝 놀란 거야? 선생님들이 막 어머 그런 걸 알고 그러니 했는데 애들은 벌거벗은 여자를 좋아한다며 변태. 어느 날 나한테 와서 물어봤어. 엄마 변태가 뭐야? 그러니까 예쁘니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기자기하고 예쁘잖아요. 그렇죠.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죠. 맞아요. 아래 조가비가 쫙 깔려있는. 비너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제가 그리스 신화를 소재로 한 미술 중에 제일 좋아하는 거는 보르게제 미술관에 가면 베르니니의 조각들이 있어요. 이건가? 이거. 아폴로와 다프네. 다프네. 그 다음에 하데스, 플루토와 페르세포네. 두 개 다 여자들이 막 남자에서 맞아. 도망치려고 하는데 하는데. 산의 표현이라든지 이제 페르세포네가 하데스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페르세포네를 쥐고 있는 그 손과 허벅지 사이에 그 탄력감 이런 것들이 너무 잘 표현돼 있어서 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살아나오는 것 같은 느낌으로 조각할 수 있었을까 감탄을 받는데 이번에 이제 이 신화를 보면서 정말 이 변신이라는 의미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하데스 얘기하니까 뮤지컬 생각나네. 하데스타운. 지훈님은 뮤지컬 좋아하시죠? 근데 못 봤어요, 그거는. 그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두 번인가 공연을 했어요. 첫 번째는 근데 코로나 때였기 때문에 거의 뭐 못 오다시피 했고 사람들이. 두 번째는 잘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하데스타운이 블루스라든지 이런 미국적인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라서 왜 우리가 그런 생각 하잖아요. 해밀턴이 한국에 와서 히트할 수 있을까? 좀 어렵지. 그래서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해밀턴은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미국 역사를 그렇죠. 알아야만 되는 게 있는데 하데스타운은 저는 보진 않았지만 오르페오와 에우리디체를 바탕으로 그렇죠. 한 뮤지컬이라고 듣기만 들었는데 그 내용은 좀 사람들한테 친숙하니까. 친숙하긴 하죠. 근데 이제 음악이라는 것이 해밀턴 같은 경우 힙합이 주가 되거든요. 그런데 하데스타운 같은 경우 이제 블루스라든지 미국 전통 그런 식의 음악이라서. 근데 브로드웨이에서 이 하데스타운의 주인공 올페오를 한국 분이 맡으셨다는 진짜? 그래서 이제 대단하다. 굉장히 또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자, 책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이 책을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서 8개를 뽑았어요. 제가 보기엔 주로 인물 중심으로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프로메테우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메데이아. 메데이아는 좀 생소하다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세 번째가 다이달로스와 이카루스. 우리가 이카루스의 날개. 그치. 사는 거죠. 거기서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조네스, 여전사. 그리고 오이디푸스. 이건 뭐 다들 뭐 아시는 얘기고. 그 다음에 파리스의 심판, 그리고 헤라클레스의 과업. 12가지 과업을 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헤라클레스, 그리고 올페우스와 에우디리체. 이렇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이 8가지 소재 중에 첫 장에 뽑은 것이 프로메테우스더라고요. 창조자잖아. 그렇지.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준 신이다. 올림푸스 신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대의 신, 타이탄의 신 중에 하나인데요.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줘서 그때부터 인간이 뭘 구워 먹을 수도 있고 구워 먹으면 확실히 소화력이 좋아지잖아요. 먹는 것부터 이렇게 또. 그 다음에 구워서 뭔가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렇지. 도자기라든지. 그런데 그런 거는 사실은 자주 접했던 얘기거든요. 어린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 이 내용은 나와 있는데 맞아요. 이번에 새로 안 게 있었어요. 프로메테우스가 제우스를 2가지로 속였는데 하나가 이제 불을 훔쳐서 인간에게 준 거랑 또 하나는 인간이 제사를 지내려고 소를 죽여서 희생양을 삼아서 이제 제우스에게 바치는데 그때 고기에 좋은 부위와 나쁜 부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부위의 고기를 내장을 둘러서 맛없게 보이게 하고 나쁜 부위의 고기를 지방을 둘러서 마블링이 있으면 맛있어 보이니까. 그렇지. 그랬더니 이제 신이 보고 마블링 된 걸 먹어야지라고 이제 덥석 짚고 맛있는 거는 인간이 가져가서 먹었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제우스가 정말 삐져서 더 이제 프로메테우스를 나쁜 놈이다. 그러고 형벌을 처하죠. 그게 더 화났던 거 아니야? 아니 고기로 사기치면 정말 화가 그치. 나잖아. 그래서 이제부터 고기를 먹을 때마다 프로메테우스가 생각날 것 같아요. 그렇구나. 정말. 그런데 프로메테우스라는 이름 최근에 오펜하이머.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죠.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이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해석이 달라졌다는 게 되게 흥미롭긴 하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보통으로 기억을 하는 거는 이제 불을 인간에게 준로 기억을 하는데 사실 전승되어서 내려왔던 여러 가지 설화 중에 프로메테우스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흙으로 인간을 빚어서 만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창조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사실은 있는 거고요. 성경에서 하느님이 인간을 빚는데 그리스 신화에서는 주요 신이 아닌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빚는 존재가 된다는 게 좀 특이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세라든지 이런 때, 그러니까 신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에는 이 프로메테우스를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사례가 있다라고 나온 부분도 되게 재밌고, 근데 우리가 보통 지금 생각하는 신이 주지 말라는데 그걸 굳이 훔쳐갖고서는 인간한테 불을 주는 그런 행동을 했었던 약간은 뭐랄까 반항적이고 그러면서 영웅적이고 그런 모습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근대 바이런의 시에 의해서 창조가 됐다라는 좀 얘기가 모순적인 있더라고요. 존재네요, 그죠? 그렇죠. 굉장히 흥미롭다라는 게 모든 것들이 다 그렇지만 또 신화는 아주 오랫동안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정말 고대 그리스부터 내려온 거니까 그거를 바라보는 시각이 시대마다 달라진다는 게 저는 이 책을 통틀어서 봤을 때 되게 흥미롭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라는 것도 오펜하이머도 굉장히 다면적인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엄청난 정말 신의 힘과 비견되는 원자폭탄이라는 것을 혼자 만들진 않았지만 프로젝트를 이끌어 나갔지만 또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반항적이고 아웃사이더적인 측면도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재밌는 그런 비유 같아요. 근데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에 이제 불을 줬는데 세트로 같이 받아온 게 하나 있는데 세트로 여자를 받아왔거든요. 근데 사실 신이 여자를 프로메테우스한테 준 것은 아니었고 동생한테 줬지. 동생이 약간 어벙하거든. 프로메테우스 하면은 프로라는 건 뭔가 전향적인 그치. 거고 우리가 에피 하면은 에필로그 할 때 후에 따르는 건데 에피메테우스라는 사람이 이제 동생인데 동생한테 여자를 주면서 그 여자한테 상자를 하나 주죠. 절대 열어보지 마. 하지만 절대 열어보지 말라 그러면 꼭 열어보잖아. 그러면. 그래서 그때 판도라가 호기심을 못 이기고 경거망동하여 열어본 그 상자에서 모든 것, 전쟁, 역병 이런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고 마지막 하나가 남은 것이 눈먼 희망. 희망은 희망인데 희망은 눈이 멀었어. 그래서 이제 인간의 옆에 지키고 있는 것은 희망인데 이거 눈먼 희망이기 때문에 인간을 더 괴롭히는 것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판도라와 프로메테우스의 얘기죠. 제가 그리스 신화를 이렇게 읽으면서 좀 짜증이 항상 난다라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왜 꼭 사고는 여자가 치냐고. 경거망동. 경거망동. 그렇지. 하지 말라 그런 건 꼭 하고. 왜 맨날 그러는지 판도라도 그렇고 푸시케도 그러잖아요. 맞아요. 네, 절대로 에로스를 보면 안 된다. 보면 안 된다 그러는데 언니들이 꼬신다고 갖고 몰래 보다가 그러고. 하여튼 뭐 여자들이 사고를 다쳐. 그리고 본인이 친 건 아니지만은 헬레나도 그렇고. 그래서 이건 굉장히 그 시대에 여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랬던 건가? 뭐 이런 생각이 그건 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예전에 되게 재밌는 책을 하나 읽었었는데 아테네의 변명이었어요. 우리가 되게 유명한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그걸 반대내는 거야. 왜 소크라테스를 죽였는지. 이거에 대해서 역사학자가 이제 그 당시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건데 엄청 잘 쓰여진 책이라고 들었어요. 되게 재밌어요. 거기에 보면은 얼마나 아테네가 여자들을 천시했는지가 나와요. 네, 뭐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일단 밖에 나오는 여자들 결혼하는 여자들. 사실 1등 시민이 아니었다는 거죠. 1등 시민 말도 안 되는 거였고 네. 그리고 페리클레스라는 그 걸출한 영웅 리더 얘 부인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 허용들을 안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인정을 안 했으니까 그 아스파시아라고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아르메나 내 딸들에도 나오는 거의 셋째 딸 거기도 나와 그게 스토리가. 맞아요. 네. 그 여성도 굉장히 현명하고 그리고 아주 아름답고 뭐 말도 잘하고. 근데 뭐 그냥 근데 약간 창녀처럼 이제 그렇죠. 그려놨죠. 사실은 네. 밝혀지도 않는데. 맞아요. 그래서 아주 여성을 천시하고 차별했고 그래서 이런 사고 치는 거는 전부 다 여자 시켰나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좀 기분 나빠지려고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 장에 나오는 인물이 굉장히 특별하잖아요. 여기 또 센 언니 나오죠. 메데이아. 메데이아. 우리가 흔히 메디아라고도 불렀었는데.
그쵸. 나는 메디아로 더 기억을 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도 신의 후손으로 나와요. 태양신 헬리오스의 손녀. 근데 신화 인물 중에 신의 혈통이 아닌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 이거 약간 조선시대 말기에 양반 족보 사는 것 같이. 그렇지, 그렇지. 너도 양반 후손, 나도 양반 후손. 뭐 너도 나도 다 신의 후손이에요. 근데 신의 손녀이자 작은 왕국의 공주니까 굉장히 빵빵한 혈통인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메데이아 하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는, 요즘 말로 치면 뭐 보험 사기 같은 것도 막 저지르는 그런 악녀로 그려놨어요. 아니 근데 저는 약간 메데이아를 위한 변명을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메데이아가 이렇게 잘 알려진 신화 스토리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오이디푸스라든지 이런 건 워낙 많이 들어서 알지만 일단 이 메데이아는 콜키스라는 왕국의 공주죠. 네. 네, 근데 이 콜키스라는 왕국이 가지고 있었던 정말 보물 같은 게 있는데 그게 황금 양털이라는 거예요. 근데 황금 양털이 그 나라가 가지고 있으면은 번성하고 막 풍작이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걸 잃어버리면은 그냥 망한다 뭐 네. 이런 거예요. 정말 소중한 보물 같은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서 이제 이아손이라는 인물이 네.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르고스호라는 배에다가 정말 다 태우고 와. 그때 제 기억에는 페세우스도 있었던 것 같고 헤라클레스도 탔다가 내렸나 그러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아르고스 원정대 그렇죠, 이야기.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타고 와갖고 이 황금 양털 가지러 온 거야. 근데 이 메데이아가 에로스가 쏜 화살을 맞고 이아손한테 활짝 말려버리잖아요. 격렬한 사랑에 빠져서 내가 뭐든지 다 해줄게. 황금 양털 좀 갖다 줘. 그러는 거지. 약간 호동왕자 낭랑공주 컨셉으로. 자명공 그건 딱 생각이 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갖다 주고 도망쳐갖고 같이 아르고를 따고서는 도망치는데 그러면서 이걸 위해 이 메데이아가 모든 일을 다 해. 심지어 자기 이복 동생도 죽여요. 그러니까 거의 첫 번째 살인이 이제 이복 동생부터 죽이는 그쵸.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이제 온갖 사람들을 속이고 죽이고 어쩌고저쩌고 해갖고선 이아손을 도와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 이아손이라는 인물이 코린토스에 가갖고 코린토스에 당시 크레온 왕이 있었는데 이 크레온 왕의 딸이 있어요. 이름이 글라우케야. 사랑이 어떻게 변하니? 변하지. 결혼을 하겠다고. 그러니까는 돌아버리는 거지. 이미 애들도 있어, 둘 사이에는. 그러니까. 둘이나 있는데, 그리고서는 이제 아주 잔혹하게 복수를 하는 거지. 심지어 자기 자식도 죽여요. 너무 끔찍한. 네, 그러니까 이아손이 설정이에요. 어떻게 하면 가장 괴로워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 봤더니 자기 이아손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자는 거죠. 크레온 왕을 죽이고 황금 양털 다시 회수? 그치. 그리고 자식도 죽이고. 그쵸. 글라우케는 당연히 죽였고. 근데 남편이 변심했다고 애를 죽인다거나 자기 출세를 위해서 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설정은 정말 요즘 우리가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이런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 그런 류의 악행을 다 저지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아이를 죽이고 이런 것들 정말 용서가 안 되는 행동들인데 그만큼 본인이 자괴감에 빠지고 다 파괴를 시키고 싶어 했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죠.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 신화, 그러니까 메데이아 신화를 관통하는 게 이제 두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가 반복되는 이주로 인한 감정적인 압박. 굉장히 많이 다니잖아요. 아르고 원정대랑 같이. 그리고 두 번째가 배신으로 인한 고통. 사실 이하손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모든 걸 다 했는데 자기 동생까지 죽이고 근데 돌아오는 거는 배신이고 그래서 뭐랄까 자기 파괴적인 행동을 했었다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그만큼 괴로웠다라고 변명을 하거나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하손이 나쁜 놈 약간은 네가 왜 그랬니? 뭐 약간 이런 것도 있긴 한 거죠. 근데 현대에서 이제 다시 생각되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어머니가 어떤 뭐 생활고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자식을 죽였을 때 그 자식을 자기의 소유물로 맞아요. 생각하는 그런 컨셉이 어떻게 되는가라는데 벌써 그리스 시대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거죠. 예. 너무 싫어 난 사실 그런 거를. 자기가 생명을 준 것도 아닌데 맞아요. 그 자기가 생명을 줬다고 생각하고 그게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자식을 죽이고 그러면 뭐 자본인도 따라간다 이런 건데 정말 끔찍하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대를 따라가면서 약간 해석이 달라지고 그래서 메데이아 같은 경우 특히 현대에 들어와서는 페미니즘하고 이렇게 궤를 같이 하면서 조금 다르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이제 그리스 신화라든지 뭐 고대에 나타나는 어떤 여주인공 상이 굉장히 순종적이고 남성을 따라가고 뭐 이런 건데 여기서는 굉장히 주체적이죠. 그렇죠. 자기 적극적이고 인생을 공격적이고 그래서 지나치게 센 그래서 복수까지 한 여성이지만 뭔가 사뭇 다른 그런 여성상이다라고 얘기들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끔찍한 악행을 저지른 여성인데 웃긴 게 책에 나온 내용이 로마 시대에 가정집에 메데이아 그림을 그려놨다는 거, 붙여놨다는 거야. 악기에 도망가라는 건가? 위험한 여자가 통제를 벗어나면 이런 악행을 저지를 수 있으니 다 이 그림을 보면서 주의하시오 이랬다는 건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왜 그러니까? 하필 그렇게 부적인가? 뭐 그런 느낌이죠.
근데 메데이아라는 상징이라고 해야 될까? 그 인물이 주는 의미가 흥미롭기 때문에 나중에 후대에도 계속 맞아요. 그림으로는 많이 남겨졌고 들라크로아도 이제 한번 그린 적이 있다 그래서 그렇죠. 다음에 미술관에 가보면 한번 메데이아를 그린 그림을 찾아봐야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책에 소개된 거기도 하지만 우리가 예전에 마리아 칼라스 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마리아 칼라스가 메데이아 영화에 나왔었죠. 메데이아 영화가 마리아 칼라스가 출연했던 단 한 작품의 영화였다 그러는데 영화는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메데이아라는 게 이제 오페라라도 있었고 그쵸. 그걸 다시 약간 영화를 한 건데 마리아 칼라스랑 사실 메데이아는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거기 사실 완전 순종적인 그러니까. 여자인데 사랑밖에 난 몰라. 맞아. 밖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어. 속으로는 너무 연약한 그렇죠. 겉바속촉 같은 그런 느낌인데 마리아 칼라스랑 정말 잘 맞았을까. 사진에는 분장은 막 열심히 했지만 결국 그 느낌이 안 살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었어요. 마리아 칼라스 전기 영화가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그 졸리 안젤리나 졸리가 마리아 칼라스 역할을 엄청 잘했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약간 그 비교를 해보니까 비슷한 느낌은 나. 근데 연기도 트레일러를 보니까 약간 액센트 섞어갖고서는 오. 얘기하고 뭐 이런 걸 봤는데 저는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그거. 한번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신화는 아니지만 마리아 칼라스도 그리스 사람이다. 그러네. 살아있는 그리스 사람 중 가장 유명한 사람. 그러네. 근데 영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화로 영화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쵸, 많이 근데 나왔죠. 가장 인상적인 거는 저는 영화 트로이지. 브래드 피트가 그 아킬레스를 나른하게 낳는데 일어나는 사람. 아, 나는 그 생각했는데. 맞아. 너무 잘생겼잖아. 거기에 파리스의 심판에 나오는 파리스가 올란도 블룸인데 그것도 너무 캐스팅 잘한 것 같아. 그치. 약간 별 생각 없어 보이고. 근데 여기서 뭐 신들의 역할은 별로 강조되어 있지 않고 근데 중요한 건 어쨌건 파리스의 심판이죠. 그쵸. 파리스가 황금 사과를 받아서 자,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예쁘다고 생각하는 여신에게 주어라. 헤라, 아테네, 그 다음에 비너스, 아프로디테. 근데 이제 셋 다 뇌물을 걸죠. 공약! 황금 사과를 위한 공약! 헤라는 세상에서 가장 큰 권력과 돈을 주겠다라고 그치. 하고 아테네는 기술도 주고 너가 생각할 힘을 주겠다. 아프로디테, 비너스는 야, 다 필요 없고 제일 예쁜 여자를 와이프로 인간 세계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와이프로 맡게 해주면 나를 제일 예쁘다고 해줘 라고 했는데 근데 요즘 왜 쇼츠 같은 거 보면은 남학생들은 이제 여자 소개팅하고 이럴 때 딱 하나만 묻잖아. 걔 예뻐? 여자들은 막 엄청 묻잖아. 걔 공부는 잘해? 집에 돈은 많아? 잘생겼어? 차 있어? 차 이런 있어? 거. 그러는데 남자들은 반복적으로 예뻐? 예뻐? 이러는데 그게 진짜 요즘 나온 게 아니라 그리스 신화에서 옛날부터 그래서 예쁜 부인 헬레네를 약속한 비너스한테 옛다 황금 사과를 줘버리는 거죠. 제 예전에 정말 웃긴 얘기를 들었던 게 제 후배 남학생이었는데 소개팅을 시켜준다고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제 앞에서 이제 둘이 막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똑같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예뻐?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 소개팅 시켜주겠다는 애가 귀여워. 그러니까 예쁘냐고. 귀여워. 그랬더니 야 여자는 어쨌든 다 귀여운 구석은 하나는 다 있어. 예쁘냐고 물었지 내가 귀엽냐고 물었냐? 그러는 거에서 이게 정말 대단히 중요한 요소구나. 파리스 심판 얘기가 굉장히 정보를 찌른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본능적인 부분을 강통을 했었던 그런 신화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사실 어릴 때는 파리스의 선택이 정말 이해가 안 갔거든요. 진짜?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엔 트로이 전쟁도 일어나고 망하잖아. 뭔가 아테네를 선택해야 됐었다 이렇게 생각한 거 뭐좀 아니야? 그런 거지. 생각할 힘이 있어야지 막 이런 거? 그래서 파리스가 함께 트로이와 멸망하는 걸 보고 아이고 이쁜 여자만 좋았다. 잘됐다 야. 꼴 좋다 야. 막 약간 이런 그런 게 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이어지는 트로이 전쟁 이게 이제 트로이 전쟁으로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게 인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거든요. 그게 실제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있었다고 밝혀졌어요. 그래갖고 최근에 그렇게 역사학자들이 이제 네. 있었던 것 같다라고 이제 그쪽의 주장이 좀 더 힘을 얻게 됐는데 이게 최초의 동양과 서양의 전쟁이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 문화를 배경으로 한 서양 그리고 이쪽 소아시아 쪽 문명을 배경으로 한 이제 트로이가 같이 이제 싸운 거기 때문에 동양과 서양의 그러네. 전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트로이의 위치가 지금 튀르키예 약간 북서쪽에 있었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 원래 튀르키예 자체가 지정학으로 봤을 때는 거의 깡패 수준이야. 에르도안만 깡패가 아니라 너무너무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곳이거든요. 보면은 지금 이제 한창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네. 그 아래쪽이 바다가 흑해잖아요. 그렇죠.
터키에서 이렇게 아주 얄짤하게 보스포러스 해협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스탄불 있는 데 있잖아요. 정말 아름답잖아요. 네. 거기서 이어진 게 마르마라 해라고 있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또 얄짤하게 이어지는 곳이 다르다네스 해협이라고 있어요. 오. 그리고서는 에게로 나가요. 근데 지도상으로 딱 봤을 때 이게 튀르키예 북서쪽에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어떻게 보면은 트로이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 도시국가들 사이에 에게해의 어떤 해상 무역권 이런 거를 두고 다툰 거다라고도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전쟁은 일어나게 돼 있었다. 그렇죠. 그래서 혹자는 그런 말을 해요. 뭐 헬레네를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해상 무역권을 약간 비유한 것이다. 그럼 정말 멋대가리 없지.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래도 좀 아름다운 그러네. 여인 때문에 이렇게 남자들이 몰려들고 해상 무역권이 예뻐? 뭐 이런 거잖아. 그렇지. 뭐 더는 예쁜가? 뭐 이렇게 해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신화로부터 시작을 했지만 거기에 숨어있는 트로이 전쟁에 대한 의미 이거는 정말 대단한 것이다 라고도 말을 하죠. 그 책에서는 이제 또 다른 의미로 이 선택이라는 것, 인생의 가치 중에 어떤 걸 선택할래? 이 문제라는 거예요. 헤라가 상징하는 건 활동적인 삶, 권력을 갖고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아테네가 상징하는 것은 약간 사색적인 삶, 생각을 하고 기술을 익히고, 당연히 아프로디테가 상징하는 것은 쾌락적인 삶.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인간은 쾌락적인 삶을 좋아하지 않나? 좋아하지. 뽀로로도 그러잖아. 노는 게 제일 좋아. 좋아.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삶이란 게 그렇게 하나에 치우칠 수 있겠냐. 세 개가 다 갖춰져야지. 근데 또 그치. 세 개를 갖춘다는 것도 너무 힘들잖아. 근데 지훈님 같은 경우는 사색적인 삶을 선택하는 건가요? 일단은 헤라도 그렇고 아프로디테도 그렇고 MBTI가 E로 시작할 것 같아. 그러네. 그래서 아테네는 아이고? 아테네는 아이고. 아이고, 그래서 아무래도 나는 아테네 쪽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죠. 아니면은 이런 거지. 시체놀이를 하는 것, 사색을 하는 것이 즐겁다.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지. 사색은 쾌락이다.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하면은 퉁쳐서 둘 다 되는.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새 여신 이야기가 주를 이루긴 하지만 저는 원래 이 분쟁의 씨앗이 된 여신이 한 명 있잖아요. 브라의 여신. 네, 브라의 여신 에리스라고. 원래는 이 시작이 테티스와 펠레우스의 결혼식에 이 에리스만 초대를 못 받은 거잖아요. 그거 마치 조세호 씨 결혼식에 누가 초대받았냐, 초대 못 받았냐. 근데 초대받아야 인싸. 그렇지. 모르는데 어떻게 가요. 근데 이 에리스를 안 보는 것도 이해는 가는 게 브라의 여신인데 그렇지. 결혼식에 초대하기에는 좀 거시기 하잖아. 신옷 입고 나올 수 있어. 시선 강탈, 시간 뭐 이러고서는. 그래서 초대를 안 했더니 이제 화가 나갖고 황금 사과에다가 쓴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가장 아름다운 여신에게 당선을 콕 던진 거잖아. 그러니까 헤라랑 아프로디테랑 아테네랑 전부 다 가갖고서 어머 이거 내 거야. 근데 서로 막 뺏으려고 하니까는 이제 결국에는 파리스한테 가갖고서 이거를 결정을 해달라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불화라는 것, 갈등이라는 것, 분쟁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의 욕심 사이를 파고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런 걸 좀 비유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인간을 파고들었다고 하니까 그 다음 얘기가 이제 진짜 인간을 파고든 건데, 오이디푸스 이야기야말로 주구장창 인간의 내면을 파고든 이야기로 그치. 프로이트 선생님이 딱점을 또. 하면서. 그렇죠. 와, 진짜 사실은 이제 프로이트 때문에 더 많이 알려진 것도 있어요. 오이디푸스 신화는. 근데 저는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인류에 영향을 준 그리스 신화는 오이디푸스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정신분석학이라는 게 지금 단지 심리학이나 정신의학뿐 아니라 뭐 미술이라든지 그치. 뭐 모든 분석에 있어서 사회학이나 맞아요. 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사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그 한마디로 우리는 다 끝나지 뭐. 다 끝나버리는. 근데 사실 굉장히 어색한 개념이기도 하잖아요. 그 이후에 학자들이 맹렬하게 반응을 했었고, 그럼 저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다 엄마한테 흑심을 품었다는 거냐 막 이러면서 막 했는데, 어떻게 또 생각하면 우리가 부모 세대를 딛고 한 발짝 발전을 한다든지 모든 것을 광범위하게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로 해석도 할 수 있으니까 뛰어넘는다는 의미. 대단한 연구. 맞아요. 네.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 이야기를 스토리를 대충은 아시는데 다들 조금 더 설명을 하면은, 원래 이제 오이디푸스가 테베의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죠. 네, 라이오스 그리고 이오카스테 그 아이로 태어났는데 이제 신탁을 듣잖아요. 라이오스가 아들을 하나 줄 것이고 그 아들이 널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끔찍한. 너무 끔찍하지. 그래서 아들을 버려. 근데 그때 버릴 때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아이의 두 발을 꿰갖고서 뚫어갖고서는 이렇게 묶어갖고선 했다. 얘가 도망가거나 하지 못하게. 그 어린애가 그것도 어떻게 너무 도망간다고? 끔찍해. 너무 끔찍한데, 그래서 뭐 이름이 오이디푸스로 나왔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불쌍하니까는 죽이지는 않고 놔뒀더니 이제 목동이 이 아이를 발견을 하고, 코린토스의 왕의 부부가 마침 아이가 없어서 줘서 이거 잘 길렀는데
나중에 이제 오이디푸스도 그걸 알게 된 거죠. 신탁을 통해서 내가 나의 아버지를 죽이고 그리고 어머니의 침대를 더럽힐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코린토스 왕 부부가 부모님인 줄 알고 있으니까 떠나버려요. 허걱 막 이러면서. 네, 떠나갖고서 이제 헤매다가 테베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러다가 삼거리 길 같은 데에서 마차를 하나 발견하는데 이 마차 되게 무리한 거야. 그래갖고 이 마차의 마부하고 싸움이 나고 그리고 그 마차 주인하고도 싸우다가 마차 주인 죽어요. 이제 도망가지 얘는. 그리고 테베 쪽으로 들어갔는데 테베가 역병이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핑크스가 그 유명한 스핑크스가 나와서 이제 질문 수수께끼를 던지고 이걸 맞춰야 되는 거지. 안 잡아먹지 이거. 그치. 아침에는 발이 4개고 낮에는 2개고 그리고 밤에는 3개. 이거 뭐냐 했더니 오이디푸스가 인간? 그러고서 머리도 좋네. 머리는 좋지. 아이고 왕의 자식이잖아. 그렇지. 그리고서 이오카스트랑 결혼을 했는데 스핑크스를 물리쳤는데 역병이 안 없어져.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러는 거야? 그래서 예언가를 불러갖고 왜 그러냐고 자꾸 물으니까 예언가 말을 못해. 안 말하면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막 협박하고 이래갖고 결국 알아낸 것이 알면 다칠걸? 막 이러면서 말 안 그치? 해줘. 그러니까 아는 게 병이야. 아는 게 병이야. 그 알고 봤더니 그 마차의 주인이 라이오스였고 자기가 아버지를 죽인 거였고 그리고 이오카스테 자기가 어머니였다. 그래서 자기 눈을 찌르죠. 그리고서는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소포클레스 버전이니까 거기서 보면은 딸 안티고네와 함께 이렇게 방랑을 하고 다니다가 나중에 아테네에 있는 조그만 마을 콜로노스라는 곳에 가서 이제 죽는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뭐랄까 굉장히 비극적이고 물론 이제 많은 그리스 신화의 영웅들이 이제 비극적으로 죽어가요. 그렇죠. 그렇지만 오이디푸스처럼 정말 영웅을 처절하게. 했다가 정말 처절하게 비극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을까? 운명에 거의 유린당하는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그래서 되게 충격적이고 인상적이었어요. 오이디푸스는. 그래서 이 개념 중에 이제 오이디푸스를 해석하는 여러 가지 개념 중에 휴브리스라는 게 있어요. 그냥 해석하면 거만함인데 이 거만함이 그냥 나대는 뭐 이런 거 뭣도 아닌데 막 거만한 게 아니라 되게 잘났어. 사실 오이디푸스 생각해보면 잘났지. 힘도 세지, 얼굴도 잘생겼지, 거기다가 스핑크스 그 퀴즈를 싹 맞출 만큼 머리도 좋지. 그래서 테베에 와서도 사실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내가 이렇게 통치를 잘하는데 여러 가지로 자기가 통치도 완벽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자기의 운명을 자기가 개척하려고 하는, 내가 남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또는 신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내가 훌륭한 왕으로서 내가 이렇게 다 갖췄잖아. 내가 이렇게 똑똑하게 사람들한테 내가 되게 잘해주는 뛰어난 리더야. 그런데 역병이 안 멈춰. 라고 할 때 이 비극이라는 게 네가 인간인데 인간의 운명을 신의 뜻을 네가 거스르려고 하느냐, 너의 지혜로, 너의 굉장히 뛰어난 인품으로. 그럴 순 없다. 사실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도 운명에 굴복해야 되는 존재다. 그런데 오이디푸스가 사실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려고 하죠. 사실 자기도 모르는 채로. 거기다가 또 통치가 잘 됐기 때문에 자꾸 이유를 논리적으로만 찾는 거야. 왜 뭐가 안 됐지? 역학조사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 자체가 그리스 신화에서는 거만함이다. 거만함에 의해서 욕을 보는, 운명적으로 다치는 사람들이 보면은 이카루스라든지 그치. 날개를 달고 태양 쪽으로 막 가서 추락해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그리스 신화는 인간이 어떻게 아무리 잘나도 신의 영역을 늘 지켜줘야 된다. 그리고 운명은 거스를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겸허함을 항상 강조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근데 이 오이디푸스를 또 정치적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되게 흥미로운 게 이게 그리스라고 우리가 보통 퉁쳐서 얘기를 하지만 도시국가잖아요. 그렇죠. 다들. 스파르타도 있고. 뭐. 그렇지. 아르고스도 그렇고 그리고 뭐 아테네도 그렇고 테베도 도시국가였고 뭐 코린토스 전부 다 도시국가였거든요. 도시국가마다 나오는 영웅들이 하나씩 다 있어. 사실은 뭐 예를 들면은 오이디푸스는 테베 그렇죠. 출신이고 아가멤논이라든지 이런 거 아르고스 출신이거든요. 그리고 헤라클레스가 스파르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많이 아는 그 오이디푸스에 대한 이야기 스토리를 정말 이렇게 적어갖고서는 우리한테 남겨준 건 사실은 호메로스도 있지만은 소포클레스란 말이에요. 소포클레스의 이 비극 세 개가 오이디푸스에 관한 거거든요. 오이디푸스 왕, 안티고네, 그리고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 이렇게 세 개. 근데 소포클레스가 아테네 사람이란 말이야. 아테네의 시각에서 테베를 본 건가? 그렇죠. 그리고 테베가 사실은 아테네에 되게 오랜 시간 동안 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숙적이었고 펠레폰네소스 전쟁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테네는 사실 페르시아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막 이제 급성장을 그렇죠. 한 국가이기 때문에 원래 얘네랑 맞적수였다라고 했던 거는 테베 아주 오랫동안 그랬거든요. 그리고 테베가 페르시아 전쟁 때 사실은 페르시아 편을 들어가고 아테네랑 싸우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되게 싫은 존재, 아주 저 무도한
더러운 놈들. 그래서 이거 보면 재밌는 게 오이디푸스가 그래서 테베에서 폐륜을 저지르고 안티고네랑 눈먼 장님으로 돼서 같이 막 떠돌다가 결국에는 아테네로 와요. 그래서 이 콜로노스에서 숨을 거두면서 아테네가 잘되기를 자기는 기원을 한다고 그러고 죽거든요. 근데 이 콜로노스가 소포클레스 고향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프로파간다적인 거지. 그러네. 약간 이제 우리가 탈북민이 한국에 와서 민주주의를 깨닫고 자유의 맛을 보고 그리고 어쩌고 이런 식으로 약간 저 테베 무도한 곳에서 와서 이 관용적인 아테네에 와갖고 저 사람이 평안하게 눈을 감면서 결국에는 우리와 동화되었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군요. 네, 그러니까 특히나 소포클레스가 살았던 시대가 페르시아 전쟁하고 펠레폰네소스 전쟁 요 있던 시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펠레폰네소스 전쟁에서는 아테네가 지죠. 근데 그렇죠. 지는 것도 사실은 처음엔 괜찮다가 역병이 도는 바람에 그래서 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페리클레스도 갑자기 죽어버리고 맞아요. 리더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뭔가 상당히 소포클레스 입장에서는 시대상과 정치적인 이슈와 뭐 이런 거 섞어갖고서는 써 내려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오이디푸스라는 게 뭐 심리학적으로도 큰 영향을 끼쳤지만 다시 한번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를 그러니까. 보는데도 새로운 시각을 네. 주네요. 근데 진짜 이 책을 읽으면서 이 책 자체도 굉장히 재밌어서 읽었지만은 이 책을 읽고 다른 것들도 많이 찾아보게 됐어요.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게 읽었던 부분은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 물론 오르페우스와 에우리디체도 굉장히 많은 그 작품으로 다시 탄생하잖아요. 뭐 난 만화책만 기억나는데. 만화책도 있고 아까 말한 하데스타운도 있고 그다음에 글루게 오페라도 있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또 어린이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면 부인이 죽어서 지옥에 떨어지니까 남편이 찾으러 갔다가 거기도 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남편이 또 왜 돌아봐? 뭘 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그러니까 해.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을 것이지. 돌아봤더니 부인이 다시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러니까. 뭐 거기서 그냥 슬퍼하고 끝나는 것까지만 봤거든요. 근데 그 후에 얘기가 있더라고. 나는 찢겨 죽었다라는 얘기까지 기억이 그러니까 나. 그 후에 이제 다시 이승으로 돌아온 오르페오가 너무 너무 슬퍼서 이제 음악은 이제 연주를 하지만 여자들이 이제 막 구애를 해 이제 호레비가 됐으니까 저랑 한번 막 하는데 다 거절을 하고 이 사람이 남색에 빠져요. 그 부분은 또 빼맞았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트라케라는 곳으로 가서 이제 살다가 이 여자들이 아니 뭐야 저 사람 어린 남성들을 추근대는 것 같고 풍습에 미풍양속을 해치는 데다가 자기들 마음도 안 받아줘. 그래서 결국은 때려 죽이게 되는. 그래서 그 최후가 맞아 죽어서 다시 저승에 가서 와이프와 만나게 되는 그런 스토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 내가 몰랐던 한 조각. 약간 동심 파괴했네. 동심 파괴 한 조각인데 저는 사실은 올페어와 에우리디체 버전 중에 좋아하는 건 글루게 오페라. 그러니까 아리아에서 내가 이렇게 에우리디체를 잃고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에우리디체 뭐 이런 거. 죄 페르디 몽 에우리디체라고 나는 나의 그 에우리디체를 잃고서 이렇게 슬픔에 빠졌다 이런 건데 이걸 마리아 칼라스가 부르는 게 있어요. 정말 마리아 칼라스 그 명곡선에 들어있는데 남자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 목소리가 정말 아주 잘 어울러지는 좋아하는 아리아예요. 나는 유리우스, 크라우스, 이자크, 올웨스의 창. 그건 올회스의 창이라고 정말 좋아했었던 만화책이 진짜. 그 몇 권이죠? 13권인가? 그게 그리고 이제 속편이 또 후편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리우스가 근데 그 속편은 좀 얘기가 이렇게 그치 약간 산으로 가는 게 없잖아 있는데 유리우스가 크라우스를 찾아서 러시아 혁명이 한창 일어나기 전에 러시아로 막 가고 그래서는 기억을 잃어버려갖고 당시에 유스포프 대령과 사랑에 빠진 후작이었나? 유스포프 후작이었나? 하여튼 뭐 거기 라스푸친도 나오고 근데 그 만화가 이제 그 작가가 그린 만화 베르사유 장미라든지 이게 정말 고증을 철저히 해서 역사를 알 수가 있는 아주 훌륭한 작품이다. 역사를 모르고 읽을 수 있는 유리가면도 좋아하는데 끝나질 않아. 그분이 아직도 그리고 계신가? 이제 거의 안 그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아쉽다. 진짜 좋아했는데 유리가면. 약간 정연이가 유리가면하고 비슷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오레스창 이거 그리신 분들은 딱딱 이제 마무리는 다 지으셨죠. 대충 마무리는 지으시니까 오레스창 정말 명작이에요. 맞아요. 근데 사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어릴 때 약간 장난스럽게 읽었던 신화거든요. 뭔가 스토리 자체가 장난스럽게 보이는 것들도 있었고 제우스 맨날 바람피러 다니고 헤라는 맨날 화내고 그것 때문에 아프로디테는 맨날 금사빠 뭐 이 남자 만났다 저 남자 만났다 막 이러고 뭐 조금 장난스러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나이를 먹고 나니까 굉장히 많은 교훈들이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뭐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다 망한다. 그러니까 민폐를 끼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여자가 한을 뿜으면 온유월에
서리가 내린다. 내린다. 이런 것도 사실 있는 거고 아는 게 병이다. 정말 아는 게 병이다.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우리가 매력을 느끼고 계속해서 정말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오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분명히 이런 것들 때문이 아닐까. 네. 정말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그 감정과 뭔가 클릭해갖고서는 접목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근데 충격적으로 요즘 왜 아까도 말했지만 뉴스에서 흉흉한 사건을 보거나 할 때 아니 이런 일이 정말 세상이 말세로구만 이런 게 많은데 아 이게 꼭 지금이 말세가 아니라 옛날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인간의 본성이 정말 한순간 삐끗하면 저렇게 나락을 갈 수 있어서 인간이란 존재는 정말 늘 조심하고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존재구나.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다이달러스와 이카루스. 그쵸. 우리가 그 이카루스 그냥 날개 붙여주고 그냥 태양으로 가까이 아들이 가서 떨어져 죽고 아버지 얘기는 그다음부터는 까먹거든요. 맞아. 근데 그 아버지가 사실 알고 보면 조카를 질투해서 아크로폴리스 언덕에서 밀어서 죽였다는 거야. 발 받았네. 그 발 받았어. 조카가 만들어낸 발명품이 조카가 저기 뛰어나. 그 우리가 도자기 만들 때 도자기 올린 물레. 물레. 컴퍼스. 오. 이거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 다음에 톱니가 달린 톱. 이것도 오. 나무 자르는데 진짜 중요한. 그런 인간에게 진짜 중요한 발명품을 만든 조카였는데 그걸 질투해서 죽여버리고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와 아들의 삶도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 그러고 보면 정말로 인간 세상을 너무나 잘 투영한 게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새해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 은하님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하시는지. 저는 뭔가 2025년은 조용한 가운데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조금씩 쌓아가는 그런 내실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최근 몇 년은 정말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아주 많이 생기는 맞아요. 일이었는데 올해는 저는 좀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기였으면 좋겠다 그러네요.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있으면 또 트럼프 대통령이 오시네요. 네. 흥미로운 한 해가 될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떤 해가 될지 정말 궁금하지만 정말 조용한 한 해가 되도록 자그마하게 기도를 해봅니다. 자, 오늘 롱테이크, 오늘은 세상은 신화로 만들어졌다라는 책을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다음 주엔 또 흥미로운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롱테이크 김지윤, 전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